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갑작스럽게 짬을 내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대한 짧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촬영을 좀 시작했습니다. 코너명도 따로 없고요. 그냥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첼시와 아스날 프리뷰로 무슨 내용을 준비할까 하다가 두 팀의 이번 시즌 지난 맞대결들이 어떤 구도로 풀렸는지를 돌아보는 좀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첼시와 아스날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리그 2라운드에서 만난 게 처음이었죠. 두 팀 다 새 감독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공식 경기로는 두 번째 경기였고, 사리 감독의 첼시는 커뮤니티 실드까지 포함을 하면 세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두 팀 다 압박의 강도나 조직력에서 확실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팀이다라는 느낌을 줬었던 당시의 맞대결이었죠. 첼시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엔 조르지뉴의 후방 패스도 매끄럽게 정말 잘 풀렸고 프리미어리그 각종 패스 기록부를 갈아치우면서 역시 사리의 남자는 다르다는 느낌을 줬을 때였습니다. 가장 이례적이었던 건 마르코스 알론소가 그 당시만 해도 혹사의 여파가 덜했던 때였기 때문에 오버래핑이나 공격 전개 시의 속도가 그대로 잘 묻어나왔다는 데 좀 놀라움이 있었죠. 아스날 역시도 에메리 감독의 스타일상 좌우 풀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빛을 발했습니다. 벨레린, 몬레알, 좌우 쪽에 있는 이워비와 미키타리안까지 워낙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서는 첼시의 수비를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아스날이 분명히 보여줬죠. 주목할 것은 왜 두 팀 다 이렇게 공격 전개가 잘 되었냐라는 것인데 두 팀 다 상대에 대한 압박이 냉정히 말해서 좋았던 때는 아닙니다. 아스날은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역시나 압박에 있어서의 강력함이 잘 나오진 않았고, 특히나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 라인을 높여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대로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뒷공간이 열리면 사리 감독의 체제에서 특히 발밑이 좋았던 루이스나 니디걸에서 출발하는 롱패스가 워낙 잘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아스날의 뒷공간을 뚫어버리는 두 번의 장면이 첼시에서는 나타났죠. 그 두 번 다 페드로와 모라타의 골로 이어지면서 첼시가 일찍이 2대0의 리드를 잡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 역시도 두 골을 바로 따라붙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워비와 미키타리안이 특히 활약이 참 좋았었는데요. 첼시가 압박을 하고자 노력은 했고 아스날보다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는 등 라인 컨트롤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리 감독의 첼시도 공수 전환 과정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비 전환 시에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했고 그것은 그대로 아스날이 측면 빌드업을 잘할 수 있는 이유로서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오바메양이 정말 많은 기회들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워비와 미키타리안이 나란히 한 골씩 기록하면서 두 팀의 균형이 순식간에 2대2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후반에 특유의 오프라로 움직임을 가져갔던 마르코스 알론소,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라카제트의 패스 미스가 곁들여지면서 3대2로 균형이 깨졌던 경기였는데, 첼시가 이기긴 했지만 양 팀 다 수비에 대한 과제를 좀 안았던, 역시나 감독 교체 직후에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양 팀 다 걸어야 할 길이 많다는 걸 말해줬던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이 두 팀의 맞대결은 특히 올해 1월에 있었던 리그 두 번째 맞대결에서 특히나 빛을 발했는데요. 양 팀의 전술적인 명암이 아주 크게 엇갈렸던 경기였습니다. 아스날은 첫 번째 경기 때와 비교하면 다이아몬드 사사리를 쓰면서 전술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에런 램지가 투입이 됐고 라카제트와 오바메양이 나란히 선발로 나오는 특이할 점이 있었죠. 첼시는 그 당시에 썼던 아자르 제로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르코스 알론소가 이번에도 왼쪽 풀백에 선발로 나왔고 코바치치가 중원에 선발로 나왔던 것도 특이한 점이었죠. 골 자체는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아스날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복귀해보면 코시에니를 향했던 프리킥이 일단 케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뒤이어서 시도된 코너킥도 첼시가 어렵게 방어를 하면서 또 한 번 반대편에서 코너킥이 전개됐습니다. 그 세 번째 연속된 코너킥에서 기어코 라카제트가 골을 기록하면서 아스날이 면적 균형을 깨는 데 성공을 했죠. 세트피스를 연달아 활용을 했는데 두 번째 골 역시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이번에도 코시에니가 이번엔 제대로 마무리에
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세트피스 두 방이 아스날의 2대0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였죠. 전술적으로 돌아보면 다이아몬드 사사이의 활용 용도를 바로 알 수 있었는데 4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필두로 해서 중원을 꽉 잡은 결과 상대 중원에 있는 조르지뉴를 포함한 다양한 중원 조합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스날의 활동량은 무려 121.7km를 이날 뛰었던 선수들이 기록을 했죠. 이 기록은 2013-14 시즌부터 아스날 경기 중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던 지표이기도 합니다. 첼시는 이날 아스날의 중원에 그대로 싸움에서 밀리면서 완전히 팀의 균형이 무너지는 부작용이 좀 초래됐고요. 상대 역습에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고 결국 경기가 끝난 뒤에 첼시 팬들의 분노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이 다음 달에 있었던 맨시티전 0대6 패배 이후로 사리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이 보다도 거세게 되긴 했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먼저 사리 감독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아주 크게 나왔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이긴 했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 적어도 리그컵 결승전이 있기 전까지 사리 감독은 전술적인 대처가 너무 모자른 게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제로톱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이날 첼시의 공격 상황을 보면 대부분 아자르가 제로톱 상황에서 내려오는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볼이 배달됐을 때 페널티 박스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자르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연계를 위해 내려와줘야 했고 캉테나 코바치치가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경기 분위기상 어려움이 있었죠. 전술적으로 아스날이 이겼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맞대결이 특히나 이 두 팀 맞대결에서는 가장 짚어볼 만한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두 팀의 이번 두 번의 맞대결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이번 결승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역시나 두 번째 맞대결 때 그랬던 것처럼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한 겁니다. 첼시는 특히 사리 감독은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특히 플랜 B를 가동하기보다는 그대로 플랜 A로 나서는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스날로서는 역시나 중원에 힘을 주면서 오늘 경기 결승전을 이제 치르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중원 우위를 가져갈 것이냐, 또 이 팀의 활동량은 두 번째 맞대결처럼 많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갖고 경기를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활동량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이 경기는 정말 아스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지배적일 수밖에 없죠. 코시에니의 존재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맞대결과 두 번째 맞대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코시에니가 있냐 없냐에 따른 상황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코시에니는 이날 두 번째 맞대결에서 세트피스에서의 중요한 공격 역할을 맡게 됐고 골도 기록했고 수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들을 막아내면서 첼시의 희망을 꺾는 역할을 했죠. 다만 아스날이 우려해야 될 점은 첼시와 맞대결 때마다 나왔던 뒷공간 노출 문제. 특히 첼시는 루이스나 후방의 선수들에게서 바로 나오는 롱패스들이 워낙 위협적이기 때문에 순간 아자르나 페드로 윌리안에게 허용할 수 있는 뒷공간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첼시는 두 번의 맞대결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지금 중원에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조르지뉴랑 캉테랑 치크가 모두 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조르지뉴는 약간 애매하지만 캉테와 치크의 결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이 특히 중원에 힘을 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중원 싸움의 전방 압박으로 맞불을 놓기보다는 수비 복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자기 진영의 공간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이러한 수비가 일단 첼시에게는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리 감독이 강팀 원정 경기 때마다 나섰던 대로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역습을 주력하는 게 아무래도 이날 첼시에게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강팀 원정 경기는 정말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비드 루이스를 필두로 한 롱볼로 아스날의 뒷공간을 뚫을 수 있는 준비와 또 그를 활용한 한두 번의 속공 찬스가 첼시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이게 되겠죠.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역시 유로파의 왕자 올리비에 지루. 이 지루가 최전방에서 자신의 200%만 발휘해줘도 경기 분위기는 아스날에게 내줄 수 있지만 틀림없이 한두 방의 차이는 만들 수 있는 첼시가 되겠습니다. 다비드 루이스, 올리비에 지루. 개인적으로는 중앙의 이 두 선수에게 많은 초점이 좀 모아지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단순히 두 팀의 지난 맞대결을 돌아보고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이번 결승전에서의 주안점은 무엇인가를 아주 짧게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스포츠니어스 채널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불어서 양팀 팬분들 모두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 재미있는 시간 좀 시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